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니플로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읽고 있습니다. 4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4장은 선호와 편견과 차별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198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통계적 차별이라는 내용입니다. 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행위에도 베커와 스티글러의 표준적인 가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경제학적 설명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첫째, 타 집단에 대한 폭력의 기저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다. 인도에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벌어진 힌두 무슬림 간 폭력 사태를 분석한 결과 무슬림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경향이 컸다. 다시 읽을까요? 무슬림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힌두교도들의 소득 증가는 폭력 사태 발생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몇몇 대규모 폭력 사태를 묘사한 세부적인 내용과도 잘 부합하는데 겉보기에는 마구잡이로 폭력이 횡행했던 것 같았어도 무슬림 사업가들이 타깃이 된 경우가 많았다. 폭력은 종종 약탈을 위한 편리한 위장술이다. 둘째, 본인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 불관용과 편견을 겉으로 내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경우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코란 공부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강렬한 신앙심을 겉으로는 내보이는 행동은 집단에 대한 충성도를 드러냄으로써 상호 부조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해둘 수 있는 징표였다. 일자리나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에 대해 침묵하거나 맞장구를 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통계적 차별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우다. 우리는 파리에서 자기 일에 매우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북아프리카 출신 우버 운전사 한 명을 만난 적이 있다. 그가 말하길 우버가 없던 시절에는 북아프리카 사람이 좋은 자동차를 모는 것을 보면 다들 마약 거래상이거나 훔친 차일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비교적 가난하기 때문에 비싼 차를 살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통계적인 사실에 기초해 좋은 차를 모으는 특정한 북아프리카 사람을 범죄자, 즉 마약 거래상이거나 훔친 차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마약 거래상이나 자동차 도둑이 아니라 우버 운전사라고 생각한다. 명백히 이것은 진보다. 통계적인 차별이라는 개념은 미국 경찰이 흑인 운전자를 더 자주 불러 세우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힌두교가 다수인 우타르프라 테시주가 경찰에 의해 우발적으로 사망한 사람들 다수가 무슬림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중간에 설명이 있어서 제가 좀 머뭇거렸는데요. 우타르프라데시 주 정부는 이들을 우연히 사망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국의 범죄자 중에는 흑인이,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범죄자 중에는 무슬림이 많다는 사실이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노골적인 인종주의로 보이는 것이 정말로 노골적인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수 있다. 몇 가지 특성, 마약 거래나 범죄 등을 주의 깊게 고려했을 뿐인데 하필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더 강한 연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차별적 행위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진 편견에서 비롯한 옛날 방식의 차별,
보다 통계적인 차별이 더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차별을 취향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요, taste-based discriminatio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흑인이거나 무슬림이라면 원인이 어느 쪽이건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력서의 범죄력을 적는 칸을 없애게 한 밴더박스 정책이, 이걸 이제 BTB랍니다. 이 정책이 젊은 흑인 남성의 실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최근의 한 연구는 통계적 차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BTB 정책은 고용주가 입사 지원서에 범죄 이력이 있는지 체크하는 칸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젊은 흑인 남성들의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23개 주에서 이 정책을 도입했다. 젊은 흑인 남성은 다른 인구 집단보다 전과가 있을 확률이 높고 이들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의 2배다.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뉴저지주와 뉴욕시가 BTB 정책을 도입하기 직전과 직후에 이 지역에서 채용 공고를 낸 고용주들에게 1만 5천 장의 가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했다. 고용주가 지원서를 보고 지원자의 인종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전형적인 백인 이름과 흑인 이름을 사용했고, BTB가 도입되기 전에 작성한 지원서 중에 범죄 이력을 적는 칸이 있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범죄 이력 여부를 표시했다. 우선 전체적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괄호 열고 이전의 수많은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대로 이름만 차이가 나고 다른 면에선 동일한 내용의 이력서를 보내도 백인 지원자가 서류를 통과해 이후에 면접 절차에 대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23%나 더 높았다. 또 이 역시 예상했다시피 범죄 이력이 있으면 취업에 매우 불리했다. BTB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범죄 이력을 지원서에 쓰게 되어 있었던 곳들 중에서 비교해본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범죄 이력이 없는 지원자가 서류를 통과할 가능성이 62%나 더 높았다. 이 효과는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비슷했다. 정작 이 연구에서 드러난 놀라운 결과는 따로 있었다. BTB가 도입되어 범죄 이력을 표시하는 칸이 없어지자 서류를 통과하는 사람의 비중이 인종별로 더 큰 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BTB 도입 전에는 백인 지원자가 서류를 통과할 가능성이 비슷한 조건을 가진 흑인 지원자에 비해 7%만 더 높았는데 BTB가 도입되자 이 격차가 43%로 뛰었다. 개개인의 범죄 이력에 대한 실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자 고용주들이 통계적 사실에 기초해서 모든 흑인 지원자가 범죄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게 되었다. 즉, BTB가 도입된 후 고용주들은 지원자의 범죄 이력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인종을 대용 지표로 활용했다. 이것은 명백히 통계적 차별이다. 통계를 근거로 사용한다고 해서 늘 올바른 추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수행된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아슈케나지 유대인, 괄호 열고 유럽과 미국의 유대인과 동방 유대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대인을 참가자로 모집해 실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주된 기법 중 하나인 신뢰 게임을 진행했다.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한 명은 방송인, 다른 한 명은 수치인 역할을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한 명은 발송인, 다른 한 명은 수취인 역할을 하고, 발송인은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받은 뒤 그중 얼마를 수취인에게 나눠줄지 결정한다. 이 결정은 전적으로 발송인에게 달려있고 이론도 나눠주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돈을 나눠주기로 할 경우 그 액수의 3배가 수취인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수취인은 자신이 받은 돈 중 얼마를 발송인에게 다시 나눠줄지 결정한다.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이러한 규칙을 숙지한 상태로 게임을 시작한다. 이 실험이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발송인이 수취인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다. 발송인이 수취인을 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몫을 나눠주려고 할 것이다.
신뢰 게임을 이용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일반적으로 발송인은 처음에 받은 금액의 절반 혹은 절반보다 약간 많은 액수를 수취인에게 나눠주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나눠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다시 받았다. 즉 발송인은 대체로 수취인을 신뢰하며 수취인은 그 신뢰에 부응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발송인과 수취인이 둘 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일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수취인이 동방 유대인이면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 이 경우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나눠주는 돈은 수취인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었을 경우에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그 결과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최종적으로 받게 된 돈이 더 적어졌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불신이다. 즉 동방 유대인이 받은 돈을 다시 나눠주리라고 발송인이 신뢰하지 않았을 경우다. 두 번째 해석은 적대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인 발송인이 동방 유대인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방 유대인 수취인에게 손해를 입히고자 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눠준 돈을 다시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게임 규칙을 수정하면 발송인은 아슈케나지 유대인에게나 동방 유대인에게나 거의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실험에서 드러난 차이는 적대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방 유대인도 동방 유대인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 유대인이 발송인이 되었을 때 그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동방 유대인들을 더 신뢰하지 않았다. 즉 동방 유대인에 대한 모종의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그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고정관념이 전적으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이 게임에서 동방 유대인이 신뢰할 만하지 않게 행동하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돈을 나누는 패턴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 거의 같았다. 이 실험의 참가자들은 다들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행동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가 아니라 상상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불신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자기 강화적인 차별입니다. 자기 차별, 즉 스스로가 자신의 집단을 차별하는 현상이 매우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미국 심리학자 클로드 스틸의 유명한 실험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스틸은 동일한 과제에 대해 실험용 문제풀기 과제라고 묘사하면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 사이에 성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는데 지능 테스트라고 묘사하면 흑인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결과 고정관념 위협, 영어로 스테레오타입 threat, 이건 스틸이 쓴 표현이다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준다. 인종적 소수자만 고정관념 위협에 취약한 것이 아니다. 여대생들에게 당신은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는 시험지에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 성과가 더 좋아졌다. 또 수학과 공학을 전공하는 백인 남성 대학생 중 SAT 수학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 즉 자신의 수학 실력에 대해 매우 자신 있는 학생들은 아시아인이 왜 수학 시험을 더 잘 보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라고 묘사하고 문제를 풀게 하면 성과가 낮아졌다. 이 밖에도 자기차별적 편견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다양한 맥락에서 많이 수행되었고 자기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경우에 자기차별은 자기 강화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고 다시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더 의심하게 만든다. 자기 차별뿐 아니라 타 집단에 대한 차별에서도 자기 강화의 동학이 발생한다. 이제는 악명 높은 그리고 한때는 유명했던 1960년대의 한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팀은 교사들이 일군의 학생, 즉
학급의 5분의 1 정도가 다른 학생들보다 유독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게끔 유도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IQ가 더 빠르게 발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사실 이 아이들은 무작위로 선택되었고 나머지 아이들과 대체로 동일했다. 하지만 교사들이 더 높은 기대치를 갖게 된 집단의 학생들은 1년 동안 IQ 테스트 점수가 12점 오른 반면 나머지 학생들은 점수가 8점만 올랐다. 이 실험 자체는 이런 종류의 개입이 갖는 도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기 실현적 예언이 강력한 효과를 발한다는 점은 수많은 다른 실험에서도 드러났다. 일예로 프랑스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알아보았다. 이들 중에는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이 상당히 많았다. 연구 결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해 편견을 가진 감독관은 아프리카 출신 직원들에게 투자, 격려 등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대 직원들에게는 날마다 다른 감독관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직원들은 어느 날 누구의 감독 아래 일하게 될지를 자신이 정할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 아프리카 출신 직원들에 대해 편견을 가진 감독관이 배정되느냐 아니냐는 아프리카 출신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성과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출신 직원들은 편견을 가진 감독관이 배정된 날에는 결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업무에 시간을 덜 들였다. 바코드를 더 느리게 스캔했고 다음 고객을 응대하기까지도 더 오래 걸렸다. 반면 아프리카 출신이 아닌 직원들에게는 감독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업무 성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프리카 출신 직원들에게서 나타난 업무 성과의 차이가 편견을 가진 감독관이 이들에게 명시적으로 적대나 적의를 보였기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아프리카 출신 직원들은 편견을 가진 감독관과 일하는 것이 더 싫다고 응답하지 않았고 편견을 가진 감독관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지도 않았다. 그보다 편견을 가진 감독관이 아프리카 출신 직원들에 대해 효과적인 근무 관리를 하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아프리카 출신에 대해 편견을 가진 감독관은 아프리카 출신 직원이 있는 계산대로 와서 일을 더 잘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여성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남성에 비해 평가절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작동하곤 한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말라위의 농촌 마을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남성 농민과 여성 농민에게 새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여기에서 배운 것을 다시 다른 농민에게 가르쳐 주도록 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농민들은 남성 농민들에 비해 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더 잘 기억했고 이 여성 농민들에게 농업 기술 배운 사람들 중 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여성의 역량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 여성 농민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에서 작업 감독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여성 노동자들은 리더십과 실무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남성과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의 감독을 받게 된 노동자들은 여성 감독이 남성 감독보다 덜 유능하다고 생각했고 아마도 노동자들의 이러한 인식 탓에 여성 감독이 이끄는 작업팀은 성과가 더 낮았다. 그리고 이는 여성 감독은 역량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겨졌다.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편견이었던 것이 정작 그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여성이 실제로 더 무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남성 감독에 비해 여성 감독이 더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되는 현상을 한층 더 강화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흑인이 골프를 친다고입니다. 이러한 자기 실현적 예언의 사례들을 보면 이것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 누구인지가 너무나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자기 실현적 예언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전통적으로 불리한 사회 집단이었던 사람들이다.
백인 남성이 스포츠만 빼고 무언가에 체계적으로 열등하다고 평가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요컨대 편견을 일으키는 고정관념은 사회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가 이러한 사회적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모집해 난이도를 높여 가며 여러 가지 골프 기술을 배우게 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1군의 학생에게는 자신의 인종, 즉 자신이 가장 많이 동일시하는 주요 인종을 표시하는 칸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지를 먼저 작성하게 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질문지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이 골프 실험이 일반적인 스포츠 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인종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질문지를 받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성과가 비슷했다. 하지만 골프를 치기 전에 자신의 인종을 먼저 상기했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골프가 백인 스포츠라는 생각 때문에 흑인 학생들은 성과가 낮아지고 백인 학생들은 성과가 올라가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다. 이때는 아직 타이거 우즈가 유명해지기 전이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인종을 질문하는 대신 1군의 학생들에게 이 테스트가 타고난 운동신경과 관련된 개인적인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묘사했고, 또 다른 1군의 학생에게는 동일한 테스트에 대해 스포츠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묘사했다. 전자의 학생들에게 타고난 운동 감각은 손과 눈이 조화롭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과정들을 수행하는 타고난 능력, 가령 발차기, 던지기,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기 등이라고 설명되었고, 후자의 학생들에게는 스포츠 지능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사고, 역량이 개인적인 특성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에게 테스트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실험 결과 타고난 운동 감각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라는 설명을 들은 집단에서는 흑인이 백인보다 성과가 훨씬 좋았다. 반면 스포츠 지능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라는 설명을 들은 집단에서는 백인이 성과가 훨씬 좋았다. 흑인 학생 본인들도 포함해서 모든 학생이 운동신경은 흑인이 더 뛰어나고 전략적인 사고는 백인이 더 뛰어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모두 프린스턴 대학 학생들이었다. 이러한 실증 근거들을 베커와 스티글러가 말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선호체계라는 개념과 합치시키기는 쉽지 않다. 어느 집단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집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개개인의 본질적인 자아와 관련된 고정적인 무언가라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 지능과 타고난 운동 감각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과 인종과의 관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모종의 실제와 관련이 있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상당히 자의적인 인식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백인 행세입니다. 베커와 스티글러는 경제학자가 사람들이 가진 선호의 가치에 있는 다시 읽겠습니다. 선호의 기저에 있는 사회적 맥락을 파고들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적 맥락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선호에 스며들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선호에는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물건을 살까에 대한 선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울릴까에 대한 선호도 있다. 우리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피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싶어한다. 이러한 분리는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강화한다. 가난한 흑인이 많은 동네에는 자원도 덜 유입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영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1915년부터 1970년 사이에 흑인들이 백인 동네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백인들은 그 동네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흑인들이 백인 동네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를 흑인 대이동의 시대라 부른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더 안 좋은 학교, 쇠락하는 인프라,
더 적은 일자리 기회가 남게 되었다. 이런 동네는 더 가난해지고 더 쇠락하고 범죄도 더 증가했으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줄었다.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에서 태어난 흑인 아이가 상위 20%로 올라갈 확률은 흑인 대이동 시기에 백인이 이탈한 동네들이 그렇지 않은 동네들보다 훨씬 낮았다.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기 동네에 걸맞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된 것이었다. 을에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서로 예상하는 동네에서는 실제로 폭력적인 행동이 일종의 표준이 되었다. 4과목만 들어도 되는데 5과목을 듣는 것이 MIT 학부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표준이 되었듯이 말이다. 이러한 표준이 사람들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LA의 고등학생들에게 본인이 원할 경우 SAT 대비학원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기서 LA 고등학교는 히스패닉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라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들 중 일부는 우수반 학생들이었고 일부는 비우수반 학생들이었다. 연구자들은 각각에서 무작위로 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는 학원에 다니기로 했는지 아닌지가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집단에는 학원에 다니기로 했는지 아닌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비우수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원에 다닐지 여부가 공개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이 그 결정이 비밀에 붙여질 것이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보다 학원에 등록할 가능성이 11%포인트가 낮았다. 61% 대 72%. 우수반 학생들 사이에서는 양자 사이에 학원에 등록한 학생 비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우수반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은 구전 정리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가령 비우수반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벌레는 왕따가 되고 그 학생과 이야기하거나 어울리는 학생도 왕따가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유독 히스패닉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히스패닉 사람들은 백인의 문화적 규칙들에 분노하고 저항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저항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히스패닉 고등학생들로서는 백인 행세를 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려다. 우리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베커와 스티글러가 상정한 세계에서는 규범이란 사람들이 따르는 한에서만 규범인 것이므로 때로 히스패닉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아시아계 학생이 농땡이를 치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나의 규범이 다른 규범을 누르고 지배적이 되게 하는 요인, 즉 우리를 특정한 규범 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요인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네, 다음 소제목은 취향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보자입니다.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아보기 위해 취리 대학 연구자들은 은행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각자 집에서 동전 10번 던지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앞면이 일정 횟수 이상 나오면 추가적인 횟수당 20 스위스 프랑, 즉 약 20달러씩을 주겠다고 했다. 동전 던지기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여기에는 참가자들이 결과를 속이고자 할 매우 강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과 은행가로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다. 전자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상기시키려는 질문이고 후자는 은행가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려는 질문이었다. 실험 결과 은행가로서의 정체성을 상기했던 사람들은 동전의 앞면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순전히 우연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았다. 연구팀이 추산한 바로 속임수를 쓴 사람의 비율이 전자의 경우에는 3% 정도로 추산된 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16%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것은 은행가들이 주사위 게임을 더 잘해서가 아니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은행가였고 누가 평범한 사람 질문을 받고 누가 은행가 질문을 받았는지는 무작위로 정해졌다. 아마도 이들이 직업적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질문을 받을 경우 내면에서 또 다른 도덕적 자아, 즉 더 속임수를 잘 쓰는 자아를 끄집어내게 되었기 때문에 아닐까 싶다. 즉 사람은 각각 다른 선호체계를 가진 여러 개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인성이 선택되는지는 맥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스위스 은행가 실험에서는 자신을 은행가로 생각하는지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맥락이었다. 일상적인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일할 때나 놀 때 무엇을 하는지, 어느 동아리에 속해 있는지, 어느 동아리에 속하고 싶어 하는지 등이 우리의 자아와 선호를 결정하는 중요한 맥락이다. 경제학자들은 표준적인 선호체계,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고려사항에 몰아내려고 애써왔다. 고려사항에서 몰아내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동기부여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 심지어는 우리가 자아에 내재된 선호체계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것이 설명된다. 노벨 수상자인 장 티롤은 롤랑 베나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동기부여된 믿음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다. 동기부여된 믿음은 영어로는 motivated beliefs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롤과 베나브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감정적인 필요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에 감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스스로를 편견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편견을 객관적인 진리의 언어로 꾸민다. 즉, 나는 북아프리카 출신 직원들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어. 다만 그들은 내가 독려를 해도 어차피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독려하지 않을 뿐이야. 또한 애초에 내가 틀렸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아비지트는 이것이 소프트웨어상의 오류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양면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정보를 회피하려 한다. 가령 우리는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아이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뉴스를 못 본 척 지나치려 한다.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정부를 내가 지지했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든다. 자신이 인종주의자라고 생각하기는 싫기 때문에 타 집단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면 그들에게서 비난거리를 찾아내서 내 생각을 정당화하고 싶어진다. 가령 이민자가 애초에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나 자신을 더 잘 설득할 수 있을수록 나는 이민자 수용시설 아이들의 처지에 대해 걱정을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해주는 근거를 찾는데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허술한 것이더라도 이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듯한 뉴스가 있으면 과도하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뉴스는 무서워한다. 처음에는 본능적인 자기 방어적 반응으로 시작된 생각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탄탄한 논리와 근거로 뒷받침된 주장처럼 재구성된다. 이 시점이 되면 내 견해와 일치하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내 견해의 도덕적, 지적 타당성을 의심하는 도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믿기에는 내 견해가 매우 탄탄하게 뒷받침된 것이니만큼 마음 놓고 상대에 대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나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을 인종주의자라고 비난하거나 힐러리 클린턴이 그랬듯이 개탄스러운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각을 공격하는 셈이 되어서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각 귀를 닫고 더는 듣지 않으려 할 것이다. 둘째,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듯이 끔찍한 인종주의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양편의 모두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비난받을 만 하든 간에 인기를 얻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는 이유도 설명해 준다. 2017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 열린 백인 우월주의자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대양 시위대 쪽으로 자동차를 몰고 돌진해 한 여성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모두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 극단주의자의 테러를 사실상 두둔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인종 혐오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더 좋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2주를 다룬 2장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사실 확인이 사람들의 견해를 바꾸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지도 설명해준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네가 감히 내가 믿는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가라는 초기의 감정적인 반응이 잦아들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기 시작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상대에 대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들이미는 것은 사실을 표현하는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어하기 마련이므로 나의 가치 판단을 상대에게 부여하기 전에 먼저 상대가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케 하는 것이 상대의 편견을 줄이는데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아이에게 착하게 행동해야 해 라고 말하기보다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말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와 일관되는 방식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자존감이 아직 망가져버리지 않은 경우에 더 잘 작동할 것이다. 저소득층 백인들이 보이는 이민자 혐오, 흑인 혐오, 감수성은 그들이 경멸에 맞지 않는 타인들의 삶이 사실은 자신의 삶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1997년에 윌리엄 줄리우스 윌슨은 도심 빈민가의 흑인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동네에 실업이 많으면 빈곤이 심한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곤 한다. 오늘날 도심 개토의 많은 문제들, 즉 범죄, 가족 해체, 후생 감소, 사회적 조직의 붕괴 등은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의 문제다. 그리고 20년 뒤 J.D. 벤스는 힐빌리의 노래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윌슨의 책은 정통으로 내게 말한 듯했다. 그에게 편지를 써서 내 고향을 정말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알려주고 싶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자 몹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윌슨이 묘사한 사람들은 에팔레치아 총구석에서 온 백인 힐빌리들이 아니라 도심 개토의 흑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흑인 동네에서 발견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윌슨의 묘사가 러스트 벨트의 백인 마을을 너무나 잘 묘사한다는 사실은 상처에 모욕까지 더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난한 백인 미국인들에게는 자신이 흑인이나 이민자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자존감의 큰 원천이었는데 사회 경제적 상황이 흑인이나 이민자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게 되어버리면서 자존감이 붕괴할 위험에 더 크게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가령 우리 공동체에는
임신하는 10대가 없으므로 우리는 엄격하게 낙태 반대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흑인이나 이민자와 같은 타자들을 편견을 바탕으로 매우 단순하게 환원해 인식함으로써 우리와 그들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벌리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백인에게는 흑인이나 라티노 미혼모를 복지 여왕이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레이건 시대에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백인들도 복지수당을 받고 있으니 흑인이나 라티노 미혼모에 대한 모욕은 수위가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 가령 아마 저 미혼모는 갱단하고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술 진보나 무역과 같은 교란으로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생존 보장을 넘어서 존엄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정책은 그들이 자존감의 상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 것이어야 하고 옛날처럼 단순히 정부가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정책이라는 수단 전체를 새롭게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9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확신이란 것 혹은 편향된 자기 확신 이런 등등 이게 경제학이 이런 것을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게 경제학 책이야 사회학 책이야 아니면 정치학 책이야 라고 그렇게 혼동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일관된 자의성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